오늘은 3월 14일. 현재 시각은 4시 44분. 오늘도 5장을 읽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 안에 있는 별을 하나하나 분간해 볼 수는 없지만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1750년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토마스 라이트는 데모크리토스의 해안에 경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천문학이 광학기술 발전의 덕을 보기 훨씬 전부터 데모크리토스는 흔히들 말하는 이성의 눈만 가지고도 무한의 심연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더 유리한 조건에서 능력 있는 천문학자들이 이룩한 수준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던 셈이었다. 데모크리토스의 사고력이야말로 헤라의 젖을 극복하고 밤하늘의 등뼈를 뛰어넘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보자면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자, 아이들, 성과 담을 쌓고 살았다.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한 것들에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우정을 소중하게 여겼고 즐거움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았으며 열정의 정체와 기원에 관한 철학적 고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아테네까지 갔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소개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절친 사이였으며 물질계의 아름답고 우아함을 경외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독자 아래의 부유한 삶보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가난한 삶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지배하던 종교를 모두 악으로 판단했으며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원자의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데모크리토스가 자신의 사상 때문에 박해를 받은 기록은 없다. 하기야 아부데라 출신이던 점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견해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더니 종국에는 모두 사라져서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의 100 드라크마 지폐에 그의 초상이 인쇄되는 등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데모크리토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의 통찰은 억압당했고 그 후의 역사에도 그의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 신비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이오니아 출신의 실험가였다. 그는 부자였지만 재화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삶은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일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태양, 달, 하늘에 관한 탐구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어울리는 대답이었다. 그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그는 크림같이 하얀 액체 한 방울을 주전자에 떨어뜨려 주전자에 가득 들어있는 포도주와 같이 어두운 색깔의 액체를 눈에 띌 정도로 희게 만들어
희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 비록 감각으로 직접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소한 변화라고 하더라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미소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하면 그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는 데모크리스만큼 과격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물질주의라는 점에서 그와 궤를 같이 했다. 소유물을 중히 여긴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물질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그를 물질주의자였다. 물질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뜻에서 그들은 물질주의자였다. 아낙사고라스는 모종의 정신적 요소를 믿지만 원자의 존재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손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기계 조작이나 제조를 중시했던 이오니아인들에게는 썩 잘 어울리는 발상이었다. 그는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된 빛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로서 달이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그가 기록한 이론의 복사본이 비밀리에 유포됐다고 한다. 아테네의 지하 출판물이었던 셈이다. 지구, 달,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이 셋이 이루는 상대 배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변하고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당시의 상식과 전혀 부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세대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상 변화와 월식은 달의 내재적 특징이다 라는 설명이 고작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장난에 불과한 설명이 아닌 설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태양과 별이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별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달에는 산이 있으며 거주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양이 아주 큰 존재로서 남부 그리스의 3분의 1인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도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추정을 지나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낙사고라스를 아테네로 데려온 장본인은 페리클레스였다. 당시는 아테나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철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러한 면에서 아낙사고라스가 아테네의 융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의 정직한 페리클레스의 세력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그를 정면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측근들을 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낙사고라스가 불경제로 투옥되었다. 달도
달도 보통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며 태양도 하늘에 떠있는 불타는 돌덩이일 뿐 아니라는 주장이 그의 주장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달도 보통 물질로 만들어진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며 태양도 하늘에 떠있는 불타는 돌덩이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그에게 불신앙의 죄목이 씌워졌다. 존 윌킨스 주교가 1638년에 쓴 글을 보면 그가 당시의 아테네인들을 어떻게 평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열정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태양이 돌이라는 주장에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우상인 돌을 신으로 모시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다. 페리클레스는 아낙사고라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는 그리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의 큰 물결에 휩쓸려 이오니아의 전통이 급격히 쇠퇴하는 중이었다. 이오니아의 위대했던 전통은 그나마 200년 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역사나 철학책을 보면 탈레스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오니아 과학자들의 역할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철학의 성을 지킨 것이 전부였고 그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옛 이오니아인들의 전통은 소크라테스 이후 그리스 사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도리어 현대과학과 더 잘 어울린다. 이오니아의 과학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준 시대가 겨우 200에서 300년밖에 이어지지 못했음은 이오니아의 각성기와 이탈리아의 부흥기 사이에서 태어나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다. 사모스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피타고라스일 것이다. 그는 기원전 6세기의 폴리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다. 사모스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동안 사모스 섬 케르키스 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산 적이 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공과 같이 둥글다고 추론한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었다. 달이나 태양의 유사성에 주목했거나 아니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원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추론을 했을 것이다. 또 사모스 섬을 떠나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시야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돛대라는 점도 지구가 구형이라는 추론의 근거가 됐을 것이다. 직각삼각형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합한 것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법칙도 피타고라스 또는 그의 제자들이 발견하였다.
피타고라스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직각삼각형들의 사례를 단순히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추론의 방식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모든 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수학적 논의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도 바로 피타고라스였다. 그는 우주를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 즉 코스모스로 봄으로써 우주를 인간의 이해 범주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오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우주의 조화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관측과 실험이라고 믿었다. 현대 과학에서도 관측과 실험이 연구 활동을 주도한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근본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실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학자였으며 철두철미한 신비주의자였다. 약간은 지나친 혹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버트란트 러셀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피타고라스는 새 종교를 창시했는데 그것은 영혼의 이주성과 콩 섭취의 죄악성에 그 핵심 교의를 둔 일종의 미래의 종교였다. 그의 종교는 교단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 교인들이 여기저기 국가의 권력층에 끼어들었고 드디어 성인들이 지배하는 정치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콩맛을 잊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결국에는 교의의 등을 돌리고 말았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적 논의의 객관성 및 확실성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수학적 논증이야말로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최악의 인지세계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 체계야말로 코스모스였다. 그 안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변조차도 단순한 수학적 관계에 순종해야 했다. 이것은 번잡한 일상생활과 크게 대비되는 생각이었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수학을 통해서 완벽한 현실, 즉 신의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겼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은 완벽한 세계의 단지 불완전한 투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우화를 보면 죄수들은 지나가는 이의 그림자만 볼 수 있도록 동굴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옆에 있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자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현실의 복잡한 실상을 그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플라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은 상충하는 관점들의 자유로운 대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점은 정통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경직성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신들의 오류를 고쳐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키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토론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논지의 완벽함이지 그 논지가 지니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들의 권위가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권위의 무게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스승이 내린 판단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통용되는 이와 같은 관행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논쟁에서 우리의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기서 스승은 물론 피타고라스를 가리킨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견해들이 아주 강해서 타당하게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기였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정다각형으로 만들어진 3차원적 구조물, 즉 정다면체에 특별히 매료되어 있었다. 6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가 정다면체의 가장 간단한 예이다. 정다각형의 종류는 무한하지만 정다면체는 오로지 5가지만 가능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연이 정오각형으로 구성된 정12면체에 관한 지식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정12면체를 코스모스의 신비와 연관시켰던 것이다. 나머지 4종류의 정다면체들,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4대 원소로 여겼던 흙, 불, 공기, 물과 연관시켰으므로 정12면체와 연관시킬 수 있는 대상이란 결국 하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12면체에 관한 것은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로 간주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수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들은 다른 수들은 물론이고 만물의 근원도 모두 정수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 아주 곤란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정사각형의 한 변에 대한 대각선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이의 제곱근이 무리수로 판명된 것이다. 아무리 큰 정수를 쓰더라도 루트 2는 두 정수 사이의 비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는 숫자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다름 아닌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통해서 밝혀졌다. 원래 무리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리수를 모종의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무리수의 존재가 그들의 세계관의 불합리성과 오류를 암시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불합리라는 두 번째 뜻을 갖게 된 연유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렇게 중요한 수학적 발견들을 외부와 공유하지 않고 이의 제곱근과 정12면체에 관한 사실의 공표를 거부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견은 외부 세계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과학 대중화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들은 과학의 신성한 지식은 소수 집단의 정유물이며 대중이 함부로 손대어 훼손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구를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 완벽성의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 또한 완전한 도형이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는 행성들을 원형의 궤도 위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성이 궤도 어딘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속력을 바꾸며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원형이 아닌 운동은 어딘가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행성은 불완전한 지구와 달리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으므로 행성들은 비원형 궤도가 어쩐지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요하네스 케플러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비록 감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세계이지만 피타고라스 학파는 완벽하고 신비한 세계의 존재를 확신했다. 기독교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쉽게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것은 케플러가 받은 초기 신학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케플러는 자연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으며 우주는 곳곳마다 조화로운 비율로 꾸며져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즉, 간단한 수학적 관계가 행성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에 따라 행성들이 등속 원 운동만을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고집했다. 그런데 그는 번번이 행성 운동의 관측 결과를 이러한 식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원 궤도로 다시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렇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와 달리 케플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실험과 관측의 중요성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한 상세한 관측 자료에 따라 원궤도 운동이라는 전제를 포기했다. 행성들의 궤도는 타원이었다. 케플러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에 매료되어 행성 운동의 조화를 연구하게 됐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 때문에 그의 연구는 10년 이상 지체됐던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